사람들이 다 올려가면서 내가 투자를 안 하면 나는 뭔가 가난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법인 투자는 단타처럼, 주식처럼 단타 투자도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책은 똑같아. 이분들이 2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사셔. 2천만 원 벌었다고 파셔. 역전세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근데 아파트 30채까지 샀을 때는 안녕하세요. 임장특공대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꿈부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임장 영상 말고도 꿈부님의 다양한 부동산 지식들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꿈부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래도 부동산 책을 출간한 최은주라고 합니다. 오늘 임장특공대 TV 왔는데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통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 중개업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10년 동안 중개업과 투자를 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책을 통해서 투자한 이야기를 풀었고요. 그 전에 2년 전에 20살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부동산 투자 편지라는 책으로 딸한테 돈 공부를 시키고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책도 하나 더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 작가님께서 부동산 투자를 결심하신 계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이야기는 이제 중개업을 시작한 것부터가 저는 가난, 결핍 이런 단어에서 좀 해방되고 싶었어요. 가난하고 결핍이라는 단어가 좀 불행감에서 해방이 돼야 아이들에게 그런 가난과 결핍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그런 기회를 막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계속 부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강의도 듣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부자라는 키워드 안에는 부동산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찾기는 힘드니 내가 중개업을 하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을 곁에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중개업을 시작을 했고 그 중개업을 시작을 하면서 만난 부자들이 하는 투자를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만큼의 자산을 좀 늘렸던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투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중개업을 하다 보니 저의 경험도 좀 많았던 것 같고 투자자들의 경험까지 해서 보니까 3,000건 이상의 중개를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한때는 70채 네. 아파트를 소유를 하셨었다고 네. 들었어요. 목돈은 어떻게 모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맞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는 어쨌든 지출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목표하는 금액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기니까 지출을 줄일 것도 없고 더 이상 줄여야 줄일 수가 없으니 돈을 모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입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바꿨어요. 지출을 줄여야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줄여야지 하다 보면 생각이 닫혀요. 좁아지고. 그러면 위축되면서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수입을 늘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면 생각이 또 열린단 말이에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쓰리잡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다른 일들을 했겠지만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뺄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었으니까 새벽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건물 청소를 하기도 하고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 같은 것도 해보기도 했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야지 하는데 내가 모을 돈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가 벌 수 있는 수입의 방법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보시고 두 개 더 생각을 해보다 보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파이프라인이 하나, 두 개 늘면서 수입이 늘면 모으는 돈의 액수가 커지면 모으는 속도도 빨라지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비용을 아끼기보다는 파이를 키우는 전략을 취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수입 파이프라인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미팅 때는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수익형 사업자 모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어떤 투잡, 쓰리잡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수익형 사업거리 소액으로 투자해서 파이프라인 하나씩 늘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냐면 처음에는 무인 사업을 해요. 저도 무인 아이스크림이나 무인 카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카페 여기에 들어간 투자금이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갔고요. 한 달 평균 수입하면 50에서 150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50에서 15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적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프라인 수익형 사업에 관해서 보유 사업도 있고 스터디 카페나 고시원 투자금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고요. 인터넷 사업으로 한다고 치면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글쓰기를 가지고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내 재능을 가지고서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를 채널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하나씩 컨텐츠를 달리해가지고 유튜브 채널 하나당 수입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글 쓰는 재능이 있다 보니 중개업을 하면서 글을 써서 책을 내면서 인쇄도 받아보고 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의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가진 능력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가진 능력을 스토리화하고 글로 쓰고 아니면 영상을 만들고 하면서 내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재능이 없어, 가진 게 없어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닫지 말고 생각을 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수입 파이프라인을 늘렸잖아요. 돈이 이제 벌렸어. 이제 돈은 벌고 불리고 유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불리는 과정이 있어서 불리는 과정이 재테크라는 건데 무조건 부동산 투자로 가려니 내 투자금이 적잖아요. 이 적은 투자금을 조금 빨리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버는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버는 돈을 어떤 상품에다 갖다 넣느냐에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금융상품이 그냥 은행에다 넣었을 때 예금하고 적금했을 때 하고 어떤 은행의 상품이 어떤 이자를 주는지에 대한 상품에 대한 공부도 해보시고 주식, 일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내 주식도 있고 미국 주식이 있고 배당주도 있고 요즘은 뭐 코인 투자도 하고 금 투자도 하고 여러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내 돈을 내 스타일에 맞게 어떤 상품에다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효율이 높을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면 돈을 내가 어디다 갖다 넣느냐에 대해서 그 자리에 따라서 돈이 일하는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불리는 속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버는 거는 내가 원잡이 안 되면 투잡, 쓰리잡 하시고 버는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떤 상품으로 내 돈을 갖다 넣는지 어떤 자리에다가 갖다 넣을지에 대한 공부를 또 해보시고 이 돈이 또 불려졌어. 불린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부동산 투자 공부를 또 하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끝이 없어요. 돈 공부라는 게 돈 벌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내 돈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지. 크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금융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매출 파이를 키우고 파이를 키웠다면 그렇게 모은 시드머니를 통해서 네.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이 그쵸? 자본이 굴러갈 수 있도록 환경 세팅을 해야 되고 그렇게 자본을 굴리기 위해서 부동산 외에도 주식이나 코인 그 외에 네. 다양한 자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첫 번째 투자 시점과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중개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영동이라는 곳에서 부자들은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교집합이 되다 보니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궁금해서 중개업을 시작을 했어요. 영통이라는 곳은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먼저 들어와요.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높은 전세가를 가지고 레버리지 삼아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만약에 영통에서 중개업을 시작을 했을 때 부자이신 분들이 오셔서 상가 투자를 하거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저 또한 그 투자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부자라는 키워드에 갈증이 좀 많았으니까. 근데 영통이라는 곳이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세, 요즘 말로 갭 투자죠.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분들이 2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사셔. 우리 2년 뒤에 가서 2천만 원 벌었다고 파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2014년 7월 달에 중개업을 시작을 했는데 첫 집은 2015년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시면서 저도 한번 그때 모아놓은 돈 2천만 원 가지고 황골주공이라는 아파트를 한 채 샀던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집을 샀는데 2017년도에 역전세가 와요. 역전세가 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넘어가느냐의 문제였거든요. 2015, 16년도 해가지고 거의 10채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개업 수입이 좀 괜찮았었고 중개 수입이 괜찮다 보니까 시드머니가 모아지는 속도가 빨라서 그때 영통의 아파트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좀 작은 돈 같은 경우 500만 원 가지고도 매수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10채 정도 모아놓은 집에 대해서 임대 등록이라는 제도를 이용했고요.
근데 2017년도, 18년도에 역전세가 오면서 많이 힘들어졌죠. 역전세를 17, 18년도에 한 번 맞았었고요. 22, 23년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그때 역전세를 또 크게 한 번 맞고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커졌죠.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해주고 싶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취지에서 저서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들을 소개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70채를 매수하기까지 과정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매수 과정에서 개인으로 매매를 네네. 하신 부분이 있고 법인을 설립해서 매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저희 같은 불인이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매와 법인 매매의 장단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트 30채까지 샀을 때는 개인 명의로 샀어요. 2014년부터 19년도까지는 임대등록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30채까지 늘렸던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이용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다주택자 포지션이 가능했습니다. 취등록세도 모든 게 1%로 가능했고 어떤 장애물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세라든지 종부세에 있어서 합산 배제를 시켜주니 보유하면서의 부담도 없고 이걸 8년 정도 가지고 간다고 치면 또 양도세에서도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제도니까 이 8년이란 기간이 당시에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8년 되게 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10년을 돌아보니까 그 8년이란 기간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때 30채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건 홀수에 12채, 짝수에 12채 책에도 썼지만 이렇게 해서 한 달 매달 전세 상승분이 전세 풍차 돌리기처럼 상승분이 계속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세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오르락내리락이 있는 것처럼 전세라는 게 내려올 시점이 있더라고요. 내려올 시점에 이 30채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내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시점은 17, 18년도 영통이라는 곳의 옆 동네인 동탄에 입주 물량이 몰려오면서 그때 역전세가 힘들었어요. 근데 역전세가 힘들었을 때 그때는 역전세 하나의 리스크였단 말이에요. 금리라는 것도 없었고 세금이라는 부담도 없었어. 그때는 역전세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 그런 허들이었기 때문에 방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금대출을 이용하면 됐거든요. 기금대출이라는 게 2.5%로 아파트 최단 대출을 해주는 그런 대출 상품이 있었어요. 나라에서 해주는. 그 상품을 선대출로 놓고 후순위 전세를 맞추면서 이걸 넘겼어요. 역전세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근데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샀던 매물들은 거의 법인이었어요. 그러면 40채 정도를 법인으로 샀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법인으로 샀을 때 이유는 뭐였냐면, 그때는 규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살 수가 없었어. 취등록세도 규제가 있었고, 양도세도 규제가 있었고. 그런데 법인으로 사면 이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 취등록세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얘도 규제가 와. 그 당시에는 상승장의 그 기류가 되게 커서 사람들이 다 몰려가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몰려가면서 투자를 하는데 그때 내가 투자를 안 하면 나는 뭔가 가난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근데 그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안 했던 사람들은 안정감 있게 개인 명의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리가 없었어요. 역전세도 없었고 그냥 5%씩만 올라가는 전세가에서 무리가 없는 투자를 했는데 법인으로 하는 투자를 하면서는 이게 단타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장기 투자인데 법인 투자는 단타처럼 주식처럼 단타 투자로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세금 똑같아. 30%. 오늘 사서 한 달 뒤에 팔거나 1년 뒤에 팔아도 세금이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인 명의로 오늘 사서 내일 팔면 70% 거의 내가 이익이 없이 이렇게 되니까 막 올라가는 상승장이다 보니까 법인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오늘 사서 내일 팔아서 한 달 만에 팔아도 19년도, 20년도 그때는 한 달에 사고 팔고 하는 횟수가 제 개인적으로도 3-4건, 4-5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투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럼 투기가 아니었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 그때는 사람들이 다 우르르 가는데 쫓아가기 바빴기 때문에 강풍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장기간의 시간을 보고서는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의 투자는 저 스스로도 투기였고 반성하는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인이라는 명의를 이용했기 때문에 40채까지 그냥 금방 늘렸거든요. 근데 40채까지 늘렸던 상품들이 좋았느냐?
그게 아니었거든. 그때 막 쫓아가는 투자가 뭐였냐면 공시가 1억 이하 투자, 오피스텔 투자, 나중에 가서는 지산 투자, 분양권 투자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투자들이 나중에 가서 물려 그때 매수했던 그 매물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22, 23년도 위기가 왔을 때 제일 크게 나한테 힘들게 했던 물건들이거든요. 팔리지도 않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이자는 이자대로 이만큼 늘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그렇다고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재산세 내야 되고 세금은 내야 되니까 또 팔았다고 했을 때 겨우겨우 팔았는데 또 양도세 나오고 그 상황에서는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팔려야 현금이 되는데 현금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품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법인으로 매수했던 상품들 그 상품들은 위험한 상품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개인 매매와 법인 매매의 차이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 B 김태희 부부가 강남에 빌딩을 매매를 할 때 B는 개인 명의로 김태희는 유한회사 법인 명의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부부인데도 왜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매수를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겪으신 다양한 위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을 건데 레버리지라는 게 전세 레버리지도 있고 대출 레버리지도 있어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의 한 20% 정도는 가지고 있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대출 같은 경우는 매매가의 10% 전세 보증금의 20% 정도는 가지고 내 현금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범위를 넘어섰던 것 같아요. 40채에 있어서는 30채까지는 내가 보증금에서 5%씩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역전세가도 여기 이하로 내려갈 그런 보증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전세가가 같이 상승했잖아요. 19년도, 20년도 그때 같이 상승한 풀로 땡겨진 전세가에다가 매매를 하다 보니 22, 23년도 왔을 때 저 역전세가 커지는 거예요. 역전세가 커졌는데 이 보증금에 대한 여유 자금이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내 그릇을 넘치는 투자를 한 거지. 내 그릇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있고 냉정한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벌려야 다른 매수를 하고 전세 세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는데 역전세라는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대출 이자에 대한 위기가 있고 세금에 대한 위기가 있어요. 그럼 이 위기는 결국은 현금인데 현금 파이가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하시고서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다산 메타인지는 충분히 챙겨가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부동산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네.